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회이사에 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리더스 인덱스에서 30대 그룹 사회이사 5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네. 겸직 사회이사의 절반 이상이 5대 그룹에 편중돼 네.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셨다고요. 저희가 그 30대 그룹의 사회이사, 보통 사회이사는 상장사는 의무고 예. 비상장사도 있습니다. 한 771분, 771명의 사회이사들의 곧 주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라든지 뭐 겸직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중에 168명, 21%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소위 좀 잘 나간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뭐냐면 전직 관료 출신의 사회이사를 한두 개 해야 되고 그 로펌에 요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겸직하는 분들도 대부분 대기업에 몰려 있고 사실 5대 그룹의 이 겸직한 177명 중에서 50% 가까이가 5대 그룹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하면 그 작은 기업도 사회이사를 하는 인기 있는 분들은 인기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회이사를 양다리 걸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겸직 사회이사를 조사했더니 뭐 이런 식이 나왔고 또 겸직 사회이사는 사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그 사회이사들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데 점점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사회이사를 하는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직 관료 출신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사하셨고요.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의 사회이사들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포춘 500대 기업들의 사회이사들의 가장 많은 출신은 전직 재계 출신들입니다. 예,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의 기본 덕목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기본 덕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계 출신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교수분들이 제일 많아요. 사회에서 겸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분들이 한 43%고 그리고 항상 2위 자리는 전직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료 출신들을 교수분들도 보면 이렇게 스카이에 있는 재직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시고 전체적인 한 뭐 73명 중에 46명이니까 한 60% 차지하고요. 관료 출신들을 보면 전직 관료 출신 중에서는 그 관료가 이제 32.7%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이제 기업에서 관료 출신 사회이사를 모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제 그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이런 이야기 위해서인데 전직 관료 출신 중에서 가장 많은 쪽은 역시 국세청하고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센데 출신을 그렇죠. 모셔와가지고 제가 이 조사를 거의 한 10여 년간 계속 해왔거든요. 해보면 대기업들의 관료 출신들의 이력을 분포를 잘 보면 맨 앞에 지금 국세청이고 네, 글자가 그렇습니다. 좀 작긴 한데 네,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 예. 그다음에 산자부, 기재부, 뭐 외교부, 예, 뭐 이런 국회, 출신인데 감사원 뭐 이건 이런 겸직 기준이고 예. 실제 사회이사 771명을 다 조사를 해보면 검찰, 사법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를 시대를 가장 많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미국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뭐 않습니다. 세무당국이나 뭐 검찰 출신이 이렇게 사회에서 가는 미국은 경우가 그렇지 많습니다. 않습니다.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80% 이상이 재계 출신들이에요. 예, 기업인 출신들이 심지어는 경쟁사 출신들의 분도 사회사로 모시는 분도 있어요. 완전히 바깥 외부 시각에서 경쟁자의 그렇죠. 시각에서 왜냐하면 보는 사회사의 기본 개념이 그 와치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제도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분류체계는 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센 기관 출신들이 사회이사를 많이 맡고 있다. 특히 네. 30대 고려를 많이 맡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힘센 것이 여전히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의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오너 일가나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소송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쪽 출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이번 쌍방울 사건도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망나했대요.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사라는 제도를 그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업이 과연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주주를 위해서
주주들을 대변하는 뭔가 자리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가를 좀 계속 저는 와치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액 주주나 주주 자본주의가 좀 성숙하려면 그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이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아직도 어떤 관치의 그늘에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네요. 자,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고 사회에서 겸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는데 예.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회이사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회이사들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IMF 때문입니다. 그렇죠. 97년 도입됐는데 IMF가 들어와 보니 사회이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본시장. 그래서 이제 상법상의 사회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초기만 해도 사회이사들이 겸직의 제동이 없었어요. 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7개까지 하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10년 쟀는데. 7개를 해요. 예.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이 법이 14년도에 개정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2개만 해라. 아, 2개가 예. 맥시멈. 상장사, 비상장사를 포함. 옛날에는 상장사 2곳, 비상장사 1곳까지 할 수 있었는데 상장사 2곳, 비상장사 1곳 포함해서 2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2개까지만 가능해서 이런데 이게 왜 겸직이 자본시장이 중요하냐? 경쟁사의 대부분도 있고 이해상충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성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전문성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전혀 다른 분야의 뭐 전문성 갖고 있는. 근데 중요한 목적은 사내이사들을 견제를 해서 주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겸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역할들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상충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이사 제도를 앞으로는 주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요구할 겁니다. 소액 주주들이. 공격적인 주주들은 이런 사회이사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그 부분을 당연히 많이 지적하죠.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겸직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주 환원 정책이란 것이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당 몇 푼 더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걸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지금 최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경영권 잡음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네. 대표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그림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또 히스토리를 조금 이제 이해해야 여기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불투명한 지배 구조로 인해서 이수만 당시 총괄 프로듀서한테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1.1%를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 주주총회에 감사 선임을 우리가 하겠다. 감사 선임을 우리가 직접 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싸움이 붙습니다. 사실 1.1% 가지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작년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했는데 재밌게도 1.1%를 가진 얼라인 파트너스가 선임한 감사가 그 소액 주주들의 힘을 받아서 네. 통과가 됩니다. 이제 힘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 싸움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에 SM엔터가 공개 사안을 보내요. 뭐라 보냈냐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인 라이커 기획이라고 있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예. 라이커 기획의 계약을 파기해달라. 이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다. 왜냐하면 라이커 기획이 그 SM엔터의 매출액의 6%를 가져가게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수만 개인 회사인데. 그리고 그게 지급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 240억이고 작년에 그 공개 사안을 보낼 때 상반기까지만 해도 114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당연히 깎아지겠죠. 개인 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 사안을 당연히 이제 온라인에서 보낸 거죠? 보낸 거죠. 예. 그랬더니 이수만 총괄 그쪽 SM 쪽에서 이거를 의지만 밝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9월 30일자로 그러면 계약을 올해 안에 파기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2단계 끝났는데 3단계 싸움이 또 붙은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뭐라 그러냐면 얼라인 쪽에서 사내이사 세석하고 사회이사 자리를 우리가 앞으로 제한을 하겠다. 주총회 때 이거를 받아달라라고 했더니 SM 쪽에서 선제적으로 12월 달에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순서고 이제 핵심은 요 사안들이 지금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주총회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주총도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SM엔터에서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온라인 파트너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SM엔터에 사회이사 한 명밖에 없어요. 사회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 한 명도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의 경북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봤을 때는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사회이사가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견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사회 원래 이사회의 과반을 사회이사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회가 사내이사가 3명이면 1.5명에 최소한 2명은 사회이사로 임명해야 그렇죠. 되는데 한 명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독립성 확보를 해달라 사회이사들에. 그래서 사회이사의 과반 구성을 해달라고 주주선을 1월 13일 날 보냈어요. 1월 14일 지지난주에 보냈더니 그 15일 지난주에 SM에서 그 사안을 받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사회이사의 비중을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재밌게도 사회이사를 과반으로 하는 건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자체를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라고 공표한 겁니다. 아니 상법상에 정해지는 거 어떻게 안 지키고 여태까지 있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SM엔터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구시대적으로 기능을 해왔는 걸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SM엔터에서는 글로벌 기업 지배 구조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전에 뭐 발표하기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뭐 손을 뗀다 뭐 이래가지고 지배 구조가 좀 투명해진다 뭐 이런 그렇죠. 보도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지지부진했었고 핵심은 그 라이커 기획이었거든요. KB자산운용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국민연금도 지적을 했었고 그러다가 미적미적하다가 결국에는 이 온라인 파트너스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든 건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가 누가 될지 그리고 사내이사에서 온라인 파트너에서 지정한 사람이 또 한 분이라도 올라갈지 이런 분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좀 하나의 획을 긋는. 우리나라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공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 지배 구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SM의 움직임 자체가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사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대수술의 핵심이 이번 개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 거래를 라이커 기획이라는 그 이수만 총괄이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지 다른 부분도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내부 거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단순히 숫자 채우기로만 해서 그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이사나 그 감사 이런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내부 거래를 와치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SM엔터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아니 뭐 사회에서 아무리 과반을 하면 뭐 합니까? 뭐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나 뭐 그렇죠. 지인들 이렇게 갖다 앉히면은 뭐 사내이사가 다를 게 없죠.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또 하나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 참 작년에 우여곡절 많았죠. 네. 지금 경영권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한진칼 사태 때 네. KCGI, 예. 강성부 펀드라고 익히 이제 들었을 거예요. 예. 뭐 온라인 파트너스처럼 공격적 헤지 펀드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지분을 매입했던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작년 1월달에 그 재무팀장이 자금팀장이 횡령으로 2,200억을 하면서 거래 중지가 되었다가 4월달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사실 곤두박이 쳤죠. 요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격받기 딱 좋은 구조예요.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은 20%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 주주가 62%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5%, 그다음에 다른 또 기관 투자자가 5%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주주의 기념권이 좀 약한 상태죠. 그 낮은 실적은 되게 좋은데 주가 낮다 보니까 강성부 펀드가 딱 그 니치마켓 들어간 거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5%가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 넘는 거를 바로 신고하면서 목적을 이렇게 밝혔어요.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그걸로 딱 목적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2주 만에 다시 1%를 또 매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냐면 6.57%예요.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된 거예요.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그냥 천전봉을 한 거예요. 한 거죠. 이게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기니까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뛰고 있었죠.
여기에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하는데 뭐 KCGI는 뭐 한직할 때 워낙 이제 네. 유명했고 네. 그 이 KCGI 지분을 100% 가진 애프리컷 홀딩스라는 행동주의 펀드. 네. 여기 지분을 확대한 거는 뭐 확실하게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어떻게 해서 자기는 그렇죠.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애프리카 홀딩스가 유한 회사인데 이게 지난해 12월 21일 날 처음에 730주를 장내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같은 달 29일 날에 그 1월 그 2일, 4일 연이어서 지분을 취득하는데 여기 5.7까지 늘리고 그때 203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 목적을 경영권 영향이라고 딱 명시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2주 만에 1,200을 투입합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자금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취득 자금은 강성부 회장이 가지고 있는 KCGI 한국 지배구조 개선 자원 그 투자에서 합작회사를 발려드는데 이 유한회사를 밝히는 거는 누가 거기에 돈을 넣는지 모르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공시를 안 하죠. 그렇죠. 강성부 펀드에서 한진칼의 학습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여러 그 전주들이 모여서 이거 펀드를 모집해서 굉장히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반복 학습 효과가 있었고 아까 우리가 SMNT에서도 온라인 파트너스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이런 형태의 공격적인 경영권 방어, 경영권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고 뭐 올리버 웬델 홈스인가요? 미국 연방 대법관 했던 양반은 최고의 살충제는 살균제는 햇빛이다 이런 발언도 예,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투명하면은 이런 일이 펀드들이 없죠. 꼬일 일이 없죠. 네. 아무리 저 오너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로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붙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잘 보시면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이 한 5조쯤 돼요. 5조 되는데 올해 오스템 임플란트 매출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원래 8% 그 마켓쉐어에서 지금 25%까지 늘어간 거예요. 완전 강자네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부 유보금도 많은데 2019년부터 배당을 안 합니다. 공격할 수 있죠. 사고도 나, 금융사고도 금융사고는 안 횡령사고도 되다가, 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참 많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요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네. 바로 이 행동주의 펀드가 낀 경영권 네. 분쟁이 이슈가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그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많죠. 올해가 참 재밌는 게 지금 코스닥 기업에서만 15개예요. 경영권 분쟁으로 피소된 끝만. 이번 주총에 앞서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채불집 막내 아들 예, 아시죠? 그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인데 예, 예. 여기도 지금 경영권 분쟁이 그렇습니다. 붙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제조하고 있는 그 휴마시스라고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도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주가가 지금 늘뛰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만 15개고 코스피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그렇습니까? 예, 고려아연은 지금 그 창업자인 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그 고려아연을 두고 지분이 한 1.7%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계열 분리서부터 경영권 분쟁설까지 다양해서 그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이 양쪽에서 주식을 매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성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경영권 분쟁이 붙은 기업들은 그 니치 마켓을 잘 보고 들어가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계속 늘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 싸움 구경이라고 하듯이만 싸움이 붙으면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뭐 무조건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 붙은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이게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세를 봐도. 근데 이게 이제 분쟁이 마무리될 중요한 건 언제 빠져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쟁이 마무리될 시점을 모르다 보니까 단기적 시세 차익을 노려 들어갔다가 그 엑시트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중요한 건 역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죠. 예,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가다가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잠깐 차익을 누리더라도
빠질 시점은 저는 주주총회 시점 때 잘 보고 그런 부분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아무튼 투명해진다면은 뭐 이런 분쟁이 생길 이유도 없죠. 근데 투명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균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